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국토부 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출연해 정치 복귀의 이유,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 등을 이야기합니다. 공개 수배된 이은혜는 해외여행 중에도 가방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해외여행 보험 사기는 최소 5차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부품을 가정집에서 부업으로 만들게 한 업체에 대해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맨손으로 부품을 만지는가 하면 작업장에는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8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1차로 공개됐습니다. 누가 포함됐는지부터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윤석열 당선인.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추 후보자는 관가와 여의도를 두루 아는 정책통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설계를 총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깜짝 발탁했습니다. 경제 원팀을 이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산업부 공무원 출신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습니다. 첫 국방장관에는 대미관계에 정통한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내정됐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1차 인선은 대구 경북이 3명, 경남 2명 등 영남 출신과 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인수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서명한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며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첫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 특히 경제팀이 눈에 띕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추경호 의원을 내정한 건요, 시장 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방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건 다소 의외였다는 반응이 많죠.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어서 이민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경제원팀의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우선 과제로 4% 넘게 급등한 물가 안정을 뽑았습니다. 경제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이런 당면 현안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경을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을 두고 부동산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정무적인 중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전맥시켜서 고통을 더는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왔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설명한 영상이 화제가 되며 대장동 일타 강사로 불렸고 제주도지사 시절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용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 봤는데요. 18개 부처가 있고 그중에서 8개 장관 발표가 됐습니다. 특징을 좀 뽑아본다면요.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좀 사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그 장관 후보자들이 총 8명이지 않습니까?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 포함해서 원희룡, 김현숙 등 이 6명이 선거 캠프나 인수위에 몸담으면서 함께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 핵심 그 포인트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직접 눈으로 일하는 거 본 사람, 확인된 전문가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일종의 인사 메시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을 좀 최소화한 부분,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언론들도 인사 전망을 쏟아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도 있었어요. 네, 한 명을 좀 꼽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입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최초로 운영한 이 의료 현장 전문가라면서 지명 취지를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던 40년 지기입니다. 최근 이 주요 정치 국면에서도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윤석열 신구 권력이 이 집무실 이전 등 뭐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로 충돌을 했을 당시에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난달 26일 저녁 김부겸 총리와 윤 당선인이 만났다고 저희가 먼저 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 후보자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는 사람이었군요. 오늘 인선 발표가요. 그 예전 같으면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직접 당선인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렇게 마이크를 직접 잡고 국민들에게 뭐 인사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 내놓은 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당시가 있었고요.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당시가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당선인 스스로 이 언론을 통한 직접 소통 또 인사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직접 연단에 오른 뒤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받는 오늘의 방식 역시 이 기존 정권들이 인사를 발표했을 때는 없던 모습인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당선인이 강조하는 게 이 끊임없는 소통이다라면서 오늘 발표 방식이 결정된 배경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모든 장관의 공보단장화를 인선 기준으로 밝히기도 한 만큼 남은 인선 발표 때도 이런 비슷한 형식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명이 됐다고 해서 장관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첫 인사에서 민주당이 검증 칼날을 겨눌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이 기준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수준까지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조국 전 장관 당시 청문회 당시와 지금 이제 공수가 좀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격을 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검증의 칼날을 강하게 들이대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듯 오늘 후보자 지명 첫날 이 논란을 해명하는 후보자 있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아마 그 칼럼은 제가 한 12년 전에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한 거고요. 뭘 해명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12년 전 교수 시절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글을 쓴 게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서 해명한 겁니다. 이제 인선 발표 날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떤 시점이 될까요? 일단 윤 당선인도 그렇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최대한 인사는 빠르게 내겠다라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역 방문에 나서는 만큼 인사 이슈는 빨리 매듭 짓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남은 10개 부처 장관 발표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 장관 인사 말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실 직제부터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은 기자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자들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송곳처럼 검증하겠다 벼르는데 특히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강경파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는 당내 강경파 의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희대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당선자보다도 독선과 고집으로 일관한 가능성이 높은 차기 대통령을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제어하고 또 어떻게 보좌하고. 민영배 민주당 인사검증 TF 단장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검증 패스가 아니라 페일일 것이라며 낙마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7대 검증 기준에 더해 한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이해충돌 문제 등도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7대 기준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 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까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딱 2년 전에 네. 인터뷰로 뵀었습니다. 그때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당시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다시 하실 거다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는 네. 죽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건강이 좋아진 뒤에 내게 추가 시간이 주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추가 시간이라는 게 축구에서 보면 어영병 해서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남은 힘을 몽땅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 추가 시간인데 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정말 꼭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를 봤을 때 네.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누가 저한테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민 통합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2월 달까지는 누가 물어보면 네.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더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나섰습니다. 참 이거 곤란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제안을 하신다면은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저 자신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담당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래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비서실장을 하겠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가령 어떤 부처의 장관을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앉히면서 그분이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당신이 가서 차관 같은 거 하면서 도와주면 어떠냐.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네. 예. 지금 정권 창출 경험이 따져보니까 벌써 3번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주도한 정권 교체였어요. 근데 원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계 개편을 어떻게든 이끌지 않겠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누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계 개편이 필요한 때가 오면 물론 그때는 누가 주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계 개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누군가가 개인적 혹은 어떤 정파의 필요에 의해서 정계를 이렇게 저렇게 개편해 보겠다 하는 생각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윤 당선인과는 이번 대선 때 이제 한 팀으로 만나셨지만은 사실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시청 앞에서 천막치고 석 달 동안이나 소위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농성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의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죠. 용감한 검사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을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등의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그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윤석열 검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저도 사실 잊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종편에서 방송하는 거 보고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 당시 뭐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가진 채로 알고 지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이런저렇게 나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권하기도 했었죠. 자, 끝으로 이것도 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패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같이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답사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가 가보니까 있던가요? 사실 이 탈청와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시민들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는 것은 5년 전 광화문 촛불 집회에 으뜸 가는 요청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탈청와대를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선의로 생각하면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지키고 싶을 의지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권위주의적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결정 아니에요. 만약 시민 속에 있던 어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결정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했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의 많은 대통령이 약속하고도 실현하지 못했던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과감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실행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큰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용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집중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살인 용의자 이은혜가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8억 원. 그런데 이외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노린 행적이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며 여행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역시 남편 윤 씨 앞으로 된 보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은혜가 사귀던 남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간 건 지난 2017년 9월. 남편 윤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은혜는 여행 중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는 피해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보험금 1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해외여행 중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약관이 있는데 이걸 노리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현재 함께 공개 수배된 공범 조연수와도 지난 2019년 5월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남편 윤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남편 윤 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일본 현지 경찰을 속였습니다. 이후 2달 뒤 윤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 원을 자신이 대리 수령했습니다. 해외여행 보험 사기는 남편 사망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사망 석 달 뒤인 2019년 9월, 친구와 마카오로 여행을 다녀와 보험금 12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은혜가 이런 식으로 여행보험금을 챙긴 건 최소 5차례, 금액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이은혜와 조연수 등 공범들을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사건을 풀려면 피해자 윤모 씨가 숨진 그날 2019년 6월 30일 대체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퍼즐을 맞춰봐야 합니다. 소방 쪽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은혜가 119에 신고를 하고 호흡이 끊긴 피해자를 구조하기까지 총 43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높이 4m의 절벽 위에서 능숙하게 다이빙을 하는 남성.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은혜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연수입니다. 당시 피해자 윤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약 3시간 뒤인 저녁 8시 24분. 아내 이은혜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이빙을 한 뒤 물속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행이 2차례 추가 신고를 했고 구급대는 최초 신고 이후 1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당일 가평군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5분. 당시 일행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은혜가 숙소로 돌아가기 전인 오후 늦게 다이빙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원은 9시 5분이 돼서야 윤 씨를 발견하고 2분 뒤 인양했습니다. 신고에서 발견까지 윤 씨는 최소 43분간 차디찬 물에 있었던 겁니다. 소방의 구급활동 기록에는 발견 당시 윤 씨는 호흡과 맥박, 의식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방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윤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물에 빠진 윤 씨를 방치해 죽게 내버려뒀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양성, 음성을 자가검사 키트에 의존해서 판단들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우리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영상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키트로 검사를 하고 또 그런 면봉을 코 속에 넣었던 건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 사람이 방바닥에 앉아 자가검사 키트 부품을 조립합니다. 시약을 섞은 뒤 닫을 때 쓰는 노즐캡인데 장갑도 끼지 않고 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키트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가정집에서 조립되는 모습입니다. 가정주부가 부업을 하다 보니 따로 교육용 영상도 있습니다. 사모님, 이게 훨씬 편하답니다.
이 업체는 검사키트 완제품 생산회사 20여 곳에 납품하는데 국내 유통 허가를 받은 곳도 5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부업 장부에 기록된 부품만 100만 개가 넘습니다. 부업 과정을 아는 관계자는 불량품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끈적함이나 머리카락, 음식물 같은 것들이나 이상한 검은색 기름때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의료기기 제조 공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어긴 겁니다. 공장 작업장 위생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애완견이 작업대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창고 곳곳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털 날리는 건 이제 둘째 치고 작업장은 이제 똥 오줌 같은 걸 싸놔가지고 치우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업체 대표는 공장 안에서 부업방을 운영하긴 했지만 가정집에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애완견을 작업장에 풀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품이 얼마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유통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신고를 받고 3주가 지난 이달 6일에서야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원 확진 등으로 현장 조사가 늦었을 뿐 자료 점검은 해왔다며 납품 회사가 많아서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사키트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모레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서두르고요. 또 지도자들의 지지도 줄을 잇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지켜주는 인해 장벽이 될 수 있을까? 박수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거리에 등장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깜짝 방문을 감행한 존슨 총리는 장갑차 120대와 새로운 대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Ukrainians have shown the courage of a lion, but you, Volodymyr, have given the roar of that lion.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키이우를 찾아 EU 가입을 위한 설문지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EU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사회제도나 경제구조가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문지의 수천 개 문항에 답해야 합니다. And today we're here to give you a first positive answer. The questionnaire that is in here is the basis for our discussion in the coming weeks. 인접한 폴란드가 EU 가입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키이우 주재 EU 대표부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키이우의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see from some countries, some leaders, I see all 100% support. I see it. It's really, and some of European leaders, they changed the position.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우 정치인의 장례식장에 핵가방을 든 요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외 압박에 위협을 느끼는 한편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는 옷값 같은 사적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왔을까 의문이 제기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논란을 앞서 겪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이목을 끌었던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드레스. 대만계 신진 디자이너 제이슨 우의 작품입니다. 미셸은 비주류계 디자이너의 의상을 착용해 다양성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보였고 무명이던 디자이너는 대신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What an honor. I c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as a 26-year-old Taiwan-born immigrant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with a dream of becoming a fashion designer that I would one day be standing here today. 오바마 여사는 한때 세금으로 옷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백악관은 모든 옷은 영부인이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퍼스트레이디의 활동비나 의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품위와 위상에 어울려야 하고 적절한 메시지도 담아야 하는
영부인의 옷 입기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제키룩이라는 패션 용어까지 만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는 의상 비용을 대부분 시아버지에게서 지원받았고 19세기 당시 200만 원이 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던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은 백악관 마당에 걸음을 팔까 고민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값비싼 옷을 협찬받으면 부정부패 논란에 휩싸일 수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투명하게 디자이너의 이름이나 출처를 밝혀 이를 방어합니다. 미국의 한 명품 브랜드는 온라인 계정에 질 바이든 여사가 입은 드레스 사진과 함께 쇼핑몰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협찬받은 영부인 의상은 대부분 국립기록관리청의 기록물로 기증됩니다. First Lady's collection, contrary to what most people think, is not just about the wives of the presidents. When the collection was first started, it was called The Dresses of the Mistresses of the White House. 옷값 고민이 없던 갑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메시지가 논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무관용 이민정책 철회 이튿날 이민자 아동수용시설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나는 상관 안 한다는 글귀가 담긴 의상을 입어 비판을 받은 겁니다. 간혹 총리 부인의 화려한 옷이 도마에 오르긴 하지만 일본 역시 옷값 등 의존 비용으로 세금을 쓰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일 모레 오후입니다. 장소는 박 전 대통령 사저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합니다.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1박 2일 대구 경북 일정 둘째 날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 만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 후 사저에 입주했을 때 축하난을 보내며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윤 당선인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이 있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을 거란 관측 속에 윤 당선인이 직접 취임식 초청 의사를 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직접 초청 의사를 전하지 않겠느냐며 준비위원회는 최대의 예우를 갖춰 초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나가다 들렀어요. 윤 당선인이 모교잖아요. 서울 대광초등학교를 찾았다고요? 네, 어제 오후 갑자기 이뤄진 일정이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경호원만 대동하고 학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 근처 지나가다가 네. 아 이거 연락 부족해.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아니. 네. 여기를 갖고 하나 우리 어릴 때 여기는 꽃보자처럼 해서. 네, 윤 당선인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광초 4회 졸업생인데요. 예. 이날 학생들이 학교 물품을 파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에코백을 구입하고 가방에 씩씩하세요라는 사인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윤 당선인이 모교 방문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2관왕을 달성했던 후배 야구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인 충암고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라 충암에 온다 충암 빅토리아. 네, 또 대선 때 은평구 집중 유세에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직접 유세를 돕기도 했습니다. 예. 이곳은 제가 충암 중고등학교를 다닌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테레비를 학교로 가져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거를 보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서 아주 혼난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인연을 이어와서 그런지 실제로 당선인 주변에 모교 출신 인사들이 꽤 보이던데요. 네, 현재 인수위원회에도 좀 포진이 돼 있는데요. 국가안보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대광초 동기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TF 팀장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도 대광초 1년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학연보다는 전문성에 더 집중해서 봐달라는 주문을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같은 학교 출신 인연들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인데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네, 서울 사람입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최근 인천에서 서울 송파로 이사를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SNS에 집에서 가족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이렇게 서울 사람이 돼간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서울 사람이 돼간다. 원래 인천 출신인데 출마 의사가 확고하네요. 네, 송 전 대표 오늘 간담회를 따로 열어서 그 논란이 있는 서울시장 출마, 이건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2년 현역 국회의원 임기를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이고 제 직장 여의도가 서울입니다. 22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근무를 했습니다. 네, 또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패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공동선대위원장들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저렇게 자꾸 누차 해명을 하지만 그래도 송 대표에 대한 반발 당내에서 아직 여전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에 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 있죠. 박주민 의원은 자신을 서태지 세대라고 강조를 하면서 86 용태론과 함께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고요. 송 전 대표 출마를 공개 반대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일명 신사임박, 새 얼굴을 띄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경선 내홍을 어떻게 풀어갈지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키다리 아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년에 1억씩 총 10억 원을 남몰래 기부해왔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부를 이어온 사연이 감동적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면지에 쓴 손편지와 함께 담긴 성금. 2012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대구 키다리 아저씨의 선물입니다.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면서도 이름과 직업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73살 박무근 씨입니다. 키다리 보다가 나는 그렇게 오래 작은 금액을 오래 했는 그게 더 내한테는 중요한데. 집이 가난해 중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한 서름이 나눔의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다. 그래 내 같은 사람은 나는 도움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 내 같은 사람이 좀 적어졌으면 그걸 아픔을 아니까. 별도의 기부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모았는데 지금껏 쓴 통장 수가 20개가 넘습니다. 급료가 나가는 금액의 10%. 급료가 100만 나가면 10만 원이고 1000만 나가면 100만 원을 매월 모읍니다. 어려워도 아예 직원 월급 나간다 생각하고 그걸 뭐 했고. 지난 2014년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길에 뿌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되돌려받지 못한 액수만큼을 그 가족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이도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주말 동안 봄을 눈에 가득 담으셨나요? 화려한 봄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여기 담아왔습니다. 평일에도 꽃놀이 계획 세우실 텐데요. 내일은 10mm 미만의 비가 오는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고 맑겠고요. 공기 깨끗해서 꽃놀이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강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진 데에다 봄바람도 불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15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서울 25도, 대전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따뜻하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